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2절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세금이 있잖아요.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가요. 그럼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세금이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한번 그 제2절 본문 내용은 쭉 읽어보면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55페이지 1번에 보면 조세의 우선권 한번 봅니다. 여기 29에 30회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독립화 문제로는, 그래서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우선권 그래가지고요. 1번 조세 우선권 거기 봅니다. 조세 가상금 체납초음비. 체납초음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데, 조세 가상금 체납초음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 이런 것들은 자, 밑줄입니다. 조세 가상금 체납손비는 다른 공과금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밑줄인데, 여기 지금 국세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은 지금 가상금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가상금이 삭제가 돼가지고, 사실 국세에서는 조세, 그 다음에 가산세, 체납초음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이건 거기 법령에 국세기본법은 지워버리고 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이렇게만 되도록요. 그래서 조세 가상금 체납초음비는 다른 공과가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근거법령 35조 1항 요거는 지워버리고 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요거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서는 누가 우선하느냐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할 때 조세 채권이 우선하는데, 이를 조세 우선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거기 보조단을 보세요. 지방세 징수금의 징순서를 보면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체납손비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 지방세, 3등이 가상금 순서예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지방세에서 체납손비 1등, 그 다음에 2등이 가상금,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상금 순서라는 거. 이것도 밑줄 긋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조세 우선권의 제한, 그래서 여기 어떤 건지 볼게요. 본문 제가 읽어보니까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담보법의 질서가 교란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세법은 조세 우선권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1번이요. 공익비용의 우선 한번 봅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밑줄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있잖아요.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조세가상금 체납손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 경매 밑줄입니다. 여기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따라 소요된 비용인 공익비용은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통의 비용이잖아요. 이게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비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조세보다 조세권보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조세가상금 체납손비에 우선한다. 밑줄이요.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조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이게 채권자 공통의 비용이니까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이게 우선한다는 거, 이걸 공익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피담보 채권의 우선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또 밑줄입니다. 조세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뭐냐면 거기 용어에 나와 있어요. 보조단에 보니까 용어에 나왔는데,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법정기일이 보조단 나와 있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부가징수하는 세금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을 의미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기일 그러면 하여튼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 사이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고, 요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문제집에서 사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든 간에 공익비용, 피담보 채권 우선해서 양가로 1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조세 법정기일 전에, 자,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수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 이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이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조세 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이라든가 질권,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 이걸 피담보채권이라고 해요. 이걸 민법에서 여러분. 피담보채권은 조세 가상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변제된다. 밑줄 짝입니다. 그런데 이 피담보채권은 또 그러나 맨 마지막 째줄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 변제되지 못합니다. 밑줄이겠죠. 그래서 피담보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우선해요. 근데 56페이지로 갑니다. 하나 넘기시면 요거 일단 줄거 놓고요. 그럼 제가 이따 정리 또 해드릴게요. 양가로 2번에 보면 다만 당해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걸 당해세라고 해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밑줄 쫙입니다. 얘네들은 이거와 관계된 세금은 자, 설정 시기를 불문하고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이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항상 우선해요. 그래서 주로 보유하는 재산,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 당해세라고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 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마다도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어떤 거냐, 이거를 물어봤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래서 이거 꼭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기출 체크를 한번 볼게요. 기출 체크를 한번 볼게요.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라는 게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라고 했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주로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인데 이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해서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아닌 거. 그러니까 1번 취득세, 2번 종부세, 3번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재산세, 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어떤 거예요? 1번이지. 나머지 종부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이잖아요. 보유하는 재산, 또 상속세, 증여세, 상속기받은 재산.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해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보다. 근데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피담보채권보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3번에 보니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 그래가지고요. 한번 봅니다. 임대차 관계 있는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 가상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된다. 여러분들 중개사법 배우잖아요. 그 수도권 외 해가지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은 자, 일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밑줄은 여러분, 자, 거기 그 두 번째 줄 임차보증금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보호임대차법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 가상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제목 딱 기억하면 돼요. 소액 임차보증금은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임금채권의 우선 그래서 소액 임금채권은 일정한 그 임금채권은 국세지방세 우선하는데 한번 볼게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여기 비추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가상금에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변제가 됩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 사실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그래요. 거기서 핵심 정리 한번 보시니까 소액임금채권이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같은 이런 것들이 우선하거든요. 근데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일반 임금채권과 좀 달라지는데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요 표의 핵심 정리 내용이 어떤 건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3번에 보시니까 여러분 3번에 조세채권서의 우선관계 그래가지고요. 한번 볼게요. 3번. 여기 또 이제 시험에 최근에 여기 29회 시험 때 요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57페이지 맨 아래 3번 조세채권서의 우선관계. 조세 등과 공과 기타 채권서의 관계는 채권서의 관계와는 달리 조세채권 상호간의 원칙적으로 평등주의가 지배한다. 그래서 지방세보다 국세가 우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방세와 국세는 평등주의라고 해서 똑같아요. 근데 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 조세권은 평등하게 징수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요 박스 내용의 밑줄입니다. 조세들 상호간에 어떤 게 우선하냐? 납세 담보를 받은 조세. 그래서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에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2등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그래서 담보의 동그라미 또 압류의 동그라미, 압류 관계되는 조세. 그래서 압류한 조세가 2등이고요. 달라고 교부청구한 조세가 3순위예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그래서 자 어떤 게 집행하기 좋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먼저 납세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이에요. 미리 납세 담보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담보를 받아놔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상속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빌딩 하나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 하나 받았어요. 근데 세금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부동산 이거 100억짜리 빌딩 팔아가지고 낼게요. 아니면 연부연납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연 단위로 매년 이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빌딩 100억짜리만 받았지 근데 돈은 없으니까 현금은 없으니까 상속세를 냈는데 내가 연 단위로 몇 년 동안 나눠서 상속세를 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말로만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납세 담보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담보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부연납 같은 걸 이제 하게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납세 담보 받아 있는 조세가 일단 먼저 우선해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가 2등이고 압류 치고 들어간 조세가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 상호간에 우선합니다. 밑줄이고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요 얘기를 지금까지 본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 요약집을 보면 표로 해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조세들 우리 채무자재산이 공매 경매 넘어가서요. 내각득임에서 어떤 게 우선하냐? 최고 우선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익비용이에요. 강제 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그랬죠 아까?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음비가 또는 체납소음비가 얘네들이 최고 1등이에요. 내각득임에서 무조건. 강제 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또는 이 체납소음비가 무조건 1등이고요. 이게 1순위예요. 무조건 1등. 2순위가 어떤 거냐면 2순위가 아까 소액 상가든 주택이든 그 소액 임금 채권 있죠? 소액 임금 채권? 소액 임차 보증금 일단 소액 임차 보증금이 요게 이제 2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무조건 우선하는 건 아니고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이 있어요.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이 2위 등이고요. 2위 그룹이고 3등이 이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보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라고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3순인데요.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나와의 장상 따라다니는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있는데 제가 자동차세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잖아요. 보유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상속주면 재산에 부과된 세금.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우리가 법정기일 그러면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자 법정기일 3월달에 처음 오신 분은
제일 어려운 내용을 1, 2월 달에 강의하지 않고 오늘 처음 강의하는 내용을 지금 처음부터 배우니까 좀 어렵겠지만 한번 보세요. 나중에 또 요약 5, 6월 달에 또 하고 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법정기일, 그래서 아까 그랬죠?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주로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했는데, 이 법정기일, 자, 전에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요, 피담보채권은 요거는 이제 조세채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채권보다 일반 지방세나 국세보다 어떻게 한다고, 이게 더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법정기일 설정된. 그 다음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담보되는 이 피담보채권 있죠?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법령의 반대속으로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됐다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4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일반임금채권이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니까 무조건 2위급이에요. 근데 일반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일반 임금 채권이 있어요. 자, 나머지 저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은, 일반 임금 채권은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권보다 우선하는 채권보다, 그러니까 일반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일반 임금 채권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만 이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면 얘도 우선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뒤따라다녀요.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바로 뒤따라서 같이 우선해. 일반 임금 채권이. 근데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또 바로 뒤따라서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임금 채권은 그냥 피담보 채권 따라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지방세보다 피담보 채권 우선하면 덩달아 우선하고,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덩달아 우선이고.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세요. 어떻게 되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때는 5등이 바로 일반 임금 채권이고 6등이 조세 채권이고, 그 다음에 맨 꼴등은 항상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이에요.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등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꼴등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피담보 채권이 조세 채권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조세 채권이 더 우선하죠. 그럴 때는 피담보 채권이 5등이고 바로 뒤따라서 일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맨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매각대금에서 누가 최고 우선하느냐? 항상 공익비용 또는 산업손비가 무조건 1등이에요. 2위 그룹은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이든 상가든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무조건 후순이에요. 근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라고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얘네들 세금들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요. 얘네들은 항상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일반 국세지방세보다 더 우선합니다. 바로 뒤따라서 일반 임금채권도.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조세채권이 더 우선하고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 우선할 수 없고 바로 뒤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요 얘기가 지금 우리 길게 읽은 얘기입니다. 자, 세금은 보세요. 자, 세금은 여기 봅니다. 체납소음비라든가 체납소음비, 그 다음에 체납소음비,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는 좀 달라요. 체납소음비, 지방세, 가산금. 이제 국세는 이제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로 바뀌었는데, 어떤간에 얘네들은 나중에 또 요약식을 통해서 복구 오고요. 자, 얘네들은 일단 이렇게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얘네들이 이게 원칙입니다. 자, 얘네들이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이요. 얘네들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합니다. 세금이. 근데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는 이렇게 체납수원비가 1등이고 얘네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상금 순서로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떻게 정되느냐? 조세 상호간에는 보세요. 조세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여기 봅니다. 자 먼저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납세 담보 자반한 조세가 1등이에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압류한 조세, 압류 추가 들어간 조세고, 압류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자, 조세들 상호간에는.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 물어봤었고, 자,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를 물어봤었고, 또 조세들 상호간에 이렇게 된 거 29회 시험 때 물어봤었고요. 이렇게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재 길게 읽은 얘기가 지금 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를 쭉 설명하겠습니다. 원칙과 예외에서 원칙은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요거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만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제3절 조세 불복제도 있잖아요. 청구. 요거 작년 30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럼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지고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으면 나만 세고랑이지 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조세 불복 절차요. 여기에 이제 그 얘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요거 뭐 나중에 간단하게 제가 요약집으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요거 지금은 뭐 시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쓰지 말고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그리고서 볼게요. 우리가 요거는 지금 뭐 설명드리는 것도 여기 한번 봅니다.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보세요. 조세에 관해서 불복하는 요 불복 청구인은 있죠. 조세에 관해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이제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한테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안 되면 이제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 청구하거나 또는 감사원 같은 데 심사 청구하거나 또는 도지사한테 이제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심판 청구를 행정법이 아니라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것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봅니다. 요 이의신청은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신청. 이의신청은 임의적이고요. 여기 보세요. 임의적이고, 요거는 이의신청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수적인 선택 절차예요. 근데 여기 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필수적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수적인 선택이에요. 필수적이긴 한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안 된다는 거 시험을 꼭 기억해야 돼요. 중복청구가 안 돼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를 받든 심판청구를 받든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지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전부 다, 기간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기간은, 청구 기간은 조세에 부당한 처분을 있으면 안 날로부터 다 90일 내 제기하도록 돼 있어요. 다 90일 내. 다 요거 90일 내 다 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일 나오면 일단 틀리다 제가 맨날 얘기했었는데 다 90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구의안으로 제가 13회 시험 때 있잖아요. 공중개사 13회 시험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제 13회 때 강의할 때만 해도,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그래도 제가 청춘이었는데, 진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흘렀는데, 13회 시험 때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강의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요. 13회 시험 앞두고서 제가, 얼마 앞두고서 제가 그 선배 이제 그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출제위원, 그 당시에는 막 출제위원 누가 들어갔고 문제도 막 돌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관리가 저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출제위원 누가 들어갔냐 물어보면서 또 이렇게 문제 좀 도는 거 없냐 하면서 요번에 좀 안 나오던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 새롭게 지금 뭐 돌고 있는 꼽히는 뭐 부분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배 교수님이 한참 뜸들이다가 있죠. 저한테만 뭔가 천기누설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올해는 조세 불복 절차, 여기 조세 불복 절차 여기서 문제 나올 것 같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강의 안 했었거든요. 그때 기출이 안 됐었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이 안 됐던 부분이라 강의 안 했는데 제끼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불이 나게 시험 몇 주 앞두고서 제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요거 문제 만들어가지고 자 OX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급히 나는 배부하라고 막 급히 보냈거든요. 13회 시험 때 언제 나왔어요? 조세 불복 절차에서 23회 때 나왔어요. 자, 그런 바람에 제가 그때 그 이 사건 이후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안 믿어요. 제가 항상 나만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3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번에 요게 그 중간에 종합문제 지문 한 줄 나왔었다가 이제 30회 시험에 여기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조세 불복 절차 이런 식의 어떤 절차를 거쳐요. 근데 청구 기간은 다 90일 내. 자, 조세에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다 며칠 내 이의 신청이든 심사 청구든 심판 청구라는 것이든 다 며칠 내 제기할 수 있다? 90일 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에요. 시험에 한번 또 지문에 나왔던 것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여기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O, X요. X입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아니에요. 얘는 임의적이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30회 시험에서 정답지문으로 작년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 국세하고 달리 지방세는 있잖아요.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요.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방세는 바로 그냥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 지방세 기본법상의 조세 불복 절차에서 행정소송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또 틀려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그냥 뭐 할 수 있다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조세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들이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냐면 62페이지 한번 볼게요. 62페이지. 핵심 정리를 한번 보세요. 핵심 정리를 보니까 맨 아래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이렇게 보니까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의 심사 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쭉 절차를 제기해서 가잖아요. 그럴 때 기간은 다 며칠로 돼 있어요? 90일로 돼 있습니다. 다 기간은. 근데 다만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그 표에서 보면은 불복 청구인 바로 위에 이의 신청 한번 보세요. 다 90일 내 제기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거기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조그만 박스 안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며칠 내 하도록 돼 있어요? 30일이요. 30일. 항변이 있으면 60일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30일 내 이걸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국세는 관할 세무장 등이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복 청구인은 조세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나부터 90일 내 제기를 해야 되고요. 제기받은 때로부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돼? 30일 내 관할 세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결정도 다 90일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조세 불복 청구에서는 청구도 다 90일 내야 되고 결정도 다 90일 내야 되는데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며칠로 되어 있어요? 30일. 그거 좀 밑줄이고요. 저 특이하니까. 지방세는 있다 보면은 다 90일이에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도 다 90일이고. 그 다음에 2번 지방세 조세 불복에서 국세와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지방세에 관한 조세 불복 절차는 국세와 달리 행정, 심판, 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미시입니다. 그 따라서 청구권자는 밑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부문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국세는 안 그래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지방세는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90일인데 90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65페이지 기출체크 한번 보세요. 기출체크 한번 보니까 30회 작년 기출문제인데 깊게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들렸죠, 여러분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냥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어요.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30회 조금 지문을 바꿔놓은 건데 모두 청구할 수는 없고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요 밑줄입니다.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4번, 5번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고요.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핵심 정리를 보면 지방세는 아까 국세와 달리 청구 기간도 다 90일이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도 다 90일이에요. 지방세 무조건 90일이에요. 근데 이런 게 청구 기간이나 결정 기간은 다 90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조세 불복 절차는 이런 거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필수로 거쳐야 되지만 중복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거쳐야 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자, 기간은 전부 다 며칠이다? 90일이다. 다만 청구받고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국세만 30일이고 나머지 지방세는 나머지는 다 며칠이라고요? 90일입니다. 청구 기간이나 결정 기간이 다 며칠이다? 90일이다.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거라는 거 알고 가시면 나중에 요약집으로 또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압축해서 보고 가면 돼요. 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또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쭉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77페이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77페이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2편 지방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받고 제2편 지방세입니다. 반드시 늦게 오신 분들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아직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3월달 첫 주 강의 지난주에 강의한 거 들으시고 특히 늦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1월달 강의 인강 세법은 조세 총론 부분과 취득세 부분만큼은 듣고 여러분들이 오셔야지 내용을 이제 따라와서 올 수 있지. 그거 안 들으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다 보니까 모르고 또 그 말을 몰라서 또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만 듣고 1월달 강의 조세 총론 지방세에서 취득세 부분까지만이라도 인강을 듣고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3월달 첫 주 강의도 반드시 인강으로 들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82페이지 펴놓으시고 여기 지우고 그러면 취득세 우리 제2편 지방세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강론 취득세입니다. 조세 총론은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만약에 이런 거 실무에 나가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모르고 있다가 뭐 하시면 돼요 뭐 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뭐 저당권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누가 그거 매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요번에 계약해준 사람이 후순위 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중개사가 됐을 때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걸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떤 게 우선해서 매각되면서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의미로 막 무조건 막 시험용 공부다 막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우선하는지 이런 것들 나중에 신문하고 와서 자 고객 어떤 재산을 중개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알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그렇고
자, 여기 계속해서 봅니다. 지방세, 우리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는요, 지방세에서 일단 제일 중요하죠.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취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부과되느냐. 제가 지금 성격, 지난 기초 과정이라든가 기본서 1, 2월 기본지론 과정에서는 성격 하면서 용어 설명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용어 설명 드리지 않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만 위주로 해서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얘는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최근에 잘 나와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뭔지 개념과 유형이 있잖아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뭔지 개념과 유형. 요거는 역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이게 또 잘 나옵니다. 취득세 대상, 또 취득의 개념 유형. 그 다음에 또 취득세에서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납세 의무자 누가 될 것이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요거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주 출제가 됐고,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31회 시험에서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납세 의무자 누가 될 것이냐. 또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볼 것이냐, 취득 시기. 자, 취득세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60일이냐? 매매 같으면 계약한 날부터 60일인지, 잔금지급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등기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 취득 시기가 한번 보세요. 최근에 28회 시험 때 취득세 취득 시기가 나오고,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 시기는 안 나오고 취득세에서 나왔어요.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 시기가 나오고 취득세 취득 시기가 안 나왔어요. 30회 시험에 작년에 취득세 취득 시기가 나왔어요. 양도세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해고리 했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졌죠. 그렇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하는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를 구하잖아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오고요. 작년에 재작년에만 안 나왔었어요. 29회 시험 때만. 그래서 제가 30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왔고요. 과세 표준도 29회 시험 때 아주 깊은 내용이 계산 사례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과세 표준과 세율은 자, 출제가 됐지만 또 중요합니다. 또 항상 출제 1순위예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표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 정되냐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납세지.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취득세는 우리 배웠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느냐. 이것도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시험에 거의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라고 그래서요, 안일비자예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지, 비과세하는지, 이것도 최근에 독립한 문제도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자, 29회 시험 때도 나왔었고요. 독립한 문제로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비과세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취득세 선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들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1페이지 1장 취득세 제1절 개요에서 개념은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취득세 의 읽어볼게요.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자, 개인 법인 구별 없어요.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달라지지 않고요. 이게 특별시광역 시 도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서, 취득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오잖아요. 양도한다 가져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 세금 부담을 쓴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세이다.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특징을 한번 봅니다. 특징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징에서 제가 이거 특징은
기초과정에서 기본 이론 1월 달까지는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1월 달 인강을 들으시라고 그랬죠. 취득세 부분까지 자세히 용어 설명드렸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5번만 볼게요. 밑줄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부동산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요거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세부가 원칙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총론에 조세부가의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보고 온 건데 그 중에서 실질과세 원칙, 요게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거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질과세 원칙 어떤 거냐 그러면 먼저요,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해요. 귀속의 실질. 여기 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런 건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하고요,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있어요.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럴 때요, 세금은요,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명의와 상관없이. 물론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용의 실질이에요.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의 실질 첫 번째가요, 사실주의 과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금방 밑줄 그은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 보세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사실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연락이 적는 분들은 분명히 1, 2월 달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일 텐데 들은 사람 중에서 적고 있네. 그때 빠졌나? 실질과세원칙. 11월, 12월, 1, 2월 지금 계속 강의를 했는데 처음 온 사람도 아니고 적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봅니다. 한번 그렇지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봅니다. 사실주의 과세라고 해서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또는 실질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세. 이건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이에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등기되지 않아도요,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또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그러면 매매할 때 매수인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등기 전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요, 을은 이 부동산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등기 없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때 있죠. 재산세도 부과돼요.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재산세도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갑은요, 등기 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가지고 양도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주의 과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냐면 사실주의 과세예요.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자, 근데 또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강의된 주요 세금들은 등록과도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되고요.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분명히 11월, 12월, 1, 2월 매년 강의하면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저 수강생 빽빽 속에 뒤에서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적발해서 세금 무과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셔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이 과세당국에서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지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요. 무슨 항공사진으로 하든 뭐 판독해서 하든 뭐로 하든 어떻게 뭐 촉발해서 하겠지. 공부하는 수험생은 무허가 건축물도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대상인지 아닌지 나왔을 때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나오면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적발에 세금 부과하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최근에도 보면 또 그렇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미리 선수치자면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미리 선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죠. 또 진짜요. 얼마 전에 또 어떤 회사 사이트에 무허가 건물 어떻게 세금 그거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일부러 그분이 수업을 듣고서 일부러 그냥 한 건지 뭐 그런 식으로 또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 다르면서도요. 야, 진짜 수업을 들은 사람인지 안 들으신 분인지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들었으면 분명히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런 건가. 자, 일부러 수업 듣고 나서 일부러 에이 그래 하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질문한 거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저. 근데 밤에 일할 것도 많고 그런데 원고 작업할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질문 답글 회사마다 그 답글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그냥 할 수 있나요? 인사말도 달아야죠. 뭐 반갑습니다. 어쩌고 하면 인사말 다르면서 그런 거 써야 되는데 댓글. 그러면 밤에 힘들고 그런데 그런 거 댓글 달려면 힘 빠집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질문하지 말라고 일부러 우스갯소리 쓰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또 질문한 사람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진짜로요. 다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건 수험생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아셨죠?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사실주의, 실질주의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형식주의 과세라는 게 있어요. 형식주의 과세. 그래서 요거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나중에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또 배웁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나머지 세금들은 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현황 부과하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그래가지고요. 현황 부과하라 그랬어요.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 공부상 현황이요. 공적 장부예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취득일 현재 봤더니 재산세 같으면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일 날 봤더니 재산세 같으면 과세기준율일 날 봤더니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일 날 봤더니 어떤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요.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공부에 따라서 농지로 세금을 부과할지 현황에 따라 나대지로 세금을 부과할지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가 세금이 확 달라지죠. 그럴 때 등등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자, 무엇에 따라 부과한다고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과세합니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야 한다. 세 번째가 있지만 일단 생략하고 요 정도 꼭 알아둡니다. 특히 사실주의 과세.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밑줄 긋은 거 82페이지 이 특징에서 동그라미 5번은 그 얘기예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취득으로 부과 과세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7번 우리 면세점에서 배웠어요. 조세총론에서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할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일 땐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 50만 원은 면세점 적용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필수예제 문제 나와 있습니다. 필수예제 문제인데 취득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3번 지문 봅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때 취득세를 부과된다.
아니죠? 취득가액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면세점 형들이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83페이지 제2절 취득의 의미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요. 취득세 취득의 의, 자 이런 거 잠시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